어제 엔비디아가 내놓은 2분기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 예상치 상회폭이 미미했다며 흔들렸던 투심이 다시 안정이 된 모양새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사실 오전장만 하더라도 많이 낙폭이 좀 커지는가 싶었는데 상승 전환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에 대규모 공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한 공격으로 인명피해도 상당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알래스카 정상회담을 진행한 이후에 발생한 대규모 공격인데요. 종전을 위한 러우 정상회담도 추진 중이라는 소식 이후 벌어져서 시장에 또 충격을 주는 양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표단이 29일에 뉴욕에서 트럼프 팀과 회동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또 회동 자체도 난항을 겪지 않을까 싶네요. 네. 거기에다가 메르츠 독일 총리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은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양측이 스스로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곧 입장 발표를 할 것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도 종전 방향으로 나아가는 건가 싶었는데 다시 대규모 공격으로 피해가 발생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 듯한데 입장 발표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어쨌든 AI는 갑니다. 엔비디아 실적에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만큼 평가가 엇갈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절대적으로 성장률이 아직까지 높은 만큼 AI 테마가 유효하다는 분석이 시장에서 주를 이뤘습니다. 또 여기에 오늘 긍정적으로 나온 경제 지표들도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면서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마감 사항 보면 다우지수가 오늘 0.16%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오늘 0.32% 상승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6,500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오늘 0.53% 뛰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장 초반만 해도 3% 가까이 빠졌지만 월가에서 대부분 엔비디아의 성장세는 계속될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자 낙폭을 크게 줄인 채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엔비디아의 올해 연간 매출 가이던스가 약간 부진하게 나왔지만 이는 H20칩 판매를 가중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만일 중국과 미국이 합의에 도달한다면 3분기 매출이 전망치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낙관론이 나오면서 AI 거품론이 잠잠해지자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도 오늘 강세를 보였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 AI 모델을 공개했다는 소식에 오늘 0.57% 상승했고요. 알파벳은 워싱턴 포스트에서 구글의 AI 모델가 가장 정확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오늘 알파벳 주가는 2% 넘게 뛰었습니다. 그 밖에 나머지 기업들도 모두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시총 6위부터 보면 AI 투자가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경쟁업체 브로드컴은 3% 가까이 올랐고요. 메타도 소폭 상승세에 나섰습니다. 반면에 테슬라는 엔비디아의 수혜를 오늘 받지 못했습니다. 주가가 1% 넘게 밀려났는데요. 테슬라 판매량이 유럽에서 7개월 연속으로 감소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반대로 같은 기간 비아디는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점유율마저 이제 테슬라를 추월했는데요. 이렇게 중국 전기차 공세에 테슬라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럼 오늘 나온 데이터들도 살펴보면 간밤 공개된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가 아직 괜찮다는 점을 시사했는데요. 먼저 2분기 GDP 잠정치는 속보치보다 0.3%포인트 상향된 3.3%로 집계되면서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한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기업들의 투자와 예상보다 강한 소비가 이번 수치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미국의 내수 수요를 알려주는 민간 최종 판매가 1.9% 증가하면서 속보치보다 0.7%포인트 높게 수정됐습니다. 이를 보면 아직까지 미국 기업들과 소비자 모두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런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분기 PCE 가격 지수는 2%로 오르면서 속보치보다 소폭 낮아졌고요. 또 경제 전체의 물가를 나타내는 GDP 디플레이터 역시 1.9%에서 1.8%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같은 날 발표된 고용지표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2만 9천 건으로 집계되면서 전주보다 소폭 줄어들었고요.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195만 4천 건으로 나오면서 직전치와 예상치를 모두 밑돌았습니다.
채용과 해고 모두 정체된 수준에 놓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AP통신은 최근 수년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에서 25만 건 사이에서 움직여왔던 점을 봤을 때 해고 수준은 여전히 건강한 범위에 속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주택시장은 여전히 침체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주택시장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잠정 주택 판매 지수는 7월에 71.7로 전달보다 0.4% 내려갔고요. 시장 전망치보다도 더욱 부진하게 나왔는데요. 여전히 모기지 금리가 높기 때문에 구매자들이 주택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신중할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연준 흔들기에 장단기 금리 차는 큰 폭으로 확대됐었는데요. 예상보다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지표들이 나오면서 가팔라졌던 국채 수익률 곡선은 다소 평탄해졌습니다. 미국 경제가 견조하게 유지될 경우 금리 인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단기물 금리는 상승했고요. 반대로 오늘 공개된 GDP 데이터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된 것으로 나오면서 장기물 금리는 하락했는데요. 오늘 2년물 금리가 0.01%포인트 상승했고요. 반대로 30년물 금리는 0.03%포인트 내렸습니다. 달러화는 강한 지표 발표에도 하락했습니다. 프랑스 재무장관이 간밤 프랑스의 금융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면서 시장 달래기에 나서자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반대로 달러는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결국 달러 인덱스는 오늘 0.36% 빠지면서 다시 97선까지 내려갔습니다. 금 가격은 5주 만에 최고치까지 상승했습니다. 달러 가치가 크게 빠지고 연준의 독립성 논란은 계속 제기되면서 안전자산인 금으로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금 선물은 오늘 0.84% 뛰면서 온스당 3,477달러에서 거래됐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국제유가는 오늘까지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오늘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양국 간 회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영향인데요. 이 같은 지정학적인 리스크에 WTI와 브렌트유는 각각 0.7%, 0.41% 올랐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나부터 10까지 직접 만든 AI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마이1으로 불리는 이 모델은 현재 공개 테스트를 통해 성능 평가를 진행 중인데 향후 수준으로 코파일럿 등에 통합될 계획입니다. 파트너인 오픈 AI와의 구조조정 협상이 좀처럼 나아가질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격적인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줄곧 오픈 AI 챗GPT를 자사 서비스에 활용해왔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 독립적인 AI 생태계 구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제로 앞서 오픈 AI를 경쟁 기업 목록에 추가하기도 했고요. 알파고를 만들어낸 무스타파 술레이만을 앞세워 최근 구글 딥마인드로부터 수십 명의 연구진을 빼오는 등 인재 영입 전에도 열을 올리며 새 넓히기에 여념없습니다. 이렇게 빅테크들이 미래 먹거리 경쟁에 여념없는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가 흥미로운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주요 인공지능 모델 중 누가 가장 정확한 답을 내놓는지 따져봤는데 구글 AI 모드라는 테스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구글 AI 모드와 AI 오버뷰를 비롯해서 오픈 AI의 챗GPT, 엔스로픽의 클로드, 메타와 머스크의 그룹, 퍼플렉시티, 마이크로소프트, 빙 코파일럿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는데 테스트 결과 구글 AI 모드가 100점 만점에 60.2점을 얻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챗 GPT가 2위, 퍼플렉시티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천문학적인 돈을 들인 머스크의 그록은 간신히 꼴찌를 면했고요. 누구보다 AI의 진심으로 보였던 메타는 33.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일상 질문 중 상당수에 대해 여전히 AI가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고 정보가 최신인지 출처는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지 판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데다 잘못된 답을 자신 있게 내놓기도 했다 부연했습니다.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도 한번 들여다보죠. 올 초 일본 5대 종합상사 보유 지분을 확대하겠다. 기존 10% 미만으로 설정했던 상한선을 완화하기로 했다 밝힌 바 있는데 이번엔 미쓰비시 상사 지분을 10% 넘게 늘리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버크셔의 매수 소식에 미쓰비시는 물론이고 마루베니, 이토추 등 종합상사 관련 종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니케이 주가는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최근 미국의 버핏 지수가 200%를 넘겨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면서 뉴욕 증시 과열 시그널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신중 모드로 돌아선 버핏도 시선을 넓히는 모습입니다.
테슬라가 유럽에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판매량이 또 줄었는데요. 지난달 9,000대를 채 못 채우면서 한 달 전과 비교해 40% 넘게 감소했는데 벌써 7개월째 연속으로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유럽 전체 시장 점유율도 1년 전 1.4%에서 현재 0.8%로까지 쪼그라들었는데 반면 중국 BYD는 무섭게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7월 판매량은 13,000대를 넘기면서 한 달 새 3배 넘게 늘었고 점유율도 테슬라를 추월했는데요. BYD를 필두로 한 중국 업체들의 약진과 테슬라의 라인업이 수년째 그대로인 점에 더해 머스크의 정치 성향에 대한 반감까지 여전히 소비자들 사이 남아있어 유럽에서 찬밥 신세가 된 모습입니다.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는 나이키가 감원에 들어갑니다. 조직 개편 일환으로 본사 직원의 약 1%를 줄이기로 했는데요. 지난해 하반기 엘리엇 힐이 최고 경영자로 부임한 후 이어져온 강도 높은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실적이 서서히 개선되면서 줄곧 내리막을 걷던 주가도 반등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이키 주가는 2021년 177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찍은 뒤 성장 둔화 우려로 줄곧 내리막을 걸었는데 올 상반기까지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지난 4월에는 52달러까지 추락했다가 6월을 기점으로 회사의 실적이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반전이 일어나더니 2분기 실적 전망치에서 오랜 시간 이어진 매출 감소세가 완화될 것이라는 시그널을 보여주며 올 들어 마이너스였던 주가도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아들이 지원하는 채굴사 아메리칸 비트코인이 나스닥 입성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최근 그리폰 디지털 마이닝과의 합병을 마무리하고 내달 초 상장에 나설 전망인데요. 회사의 공동 창립자인 에릭 트럼프와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는 홍콩과 일본 등으로 가며 각종 가상자산 행사에 참석하는 등 시장 띄우기에 여념없는데 올 들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이 10억 달러를 조달하며 성공적으로 증시 입성했고 바로 뒤이어 가상자산 거래소 불리쉬도 화려하게 데뷔했는데 연이은 가상자산 IPO 잭팟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더 센 상법 개정안인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예고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힘입어 증권주가 날아올랐습니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발행 주식수가 줄어서 주당 순이익이 개선되는데요. 이에 따라 증권업계는 특히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증권사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높아진 9월 금리 인하 기대감도 증권주에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부국증권이 15% 넘게 올랐고 상상인증권 9.61%, 신영증권도 7.96% 시세 분출했고요. 대신증권 6.41%, 미래에셋증권도 6%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기간 동안 조선업이 주목받으면서 관련주가 계속해서 강하게 시세 분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한화 필리조선소를 방문해서 마스가 프로젝트를 강조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미 군함 건조도 해당 프로젝트에 포함된다고 처음 밝혔는데 이는 우리 조선업이 미 해군력 증강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최대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전에서 최종 후보에 올라가 있다는 소식도 투심을 자극시킨 것으로 풀이됩니다. 마감 상황 보면 현대임스가 17.67%, STX 엔진도 13% 넘게 올랐고요. 케이프 10.83%, 인화전공과 화인베스트 모두 4%대 강세 보였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본 영화에 K-팝 데몬헌터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공개 10주차에도 인기가 꺾이지 않고 다시 주간 1위에 오르는 등 견조한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영화에 등장하는 K푸드에 대한 관심도 여전히 뜨겁습니다. 김밥과 라면에 이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한식들이 각광받고 있는데요. 죽과 국수 등의 음식점에도 최근 외국인들의 방문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더해 K소스도 인기인데요. 특히 삼양식품의 불닭 소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스의 핵심 원재료인 하바네로 시즈닝을 납품하는 MSC가 어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관련주 더 살펴보면 말씀드린 대로 MSC가 상한가 기록했고요. 네오크레마 7.65%, S&D도 7.37% 뛰었고 삼양식품 5.62%, 크라운제가도 3% 가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5년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19가 이제는 풍토병으로 고착됐습니다. 마치 독감처럼 진단과 치료가 일상 속에 자리 잡았는데요.
국내외에서 코로나19 환자는 꾸준히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미국은 올 여름 들어서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늘면서 응급실 방문 사례가 증가했고 일본도 신규 확진이 늘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올 여름 내내 증가세를 이어갔는데요. 이에 우리 기업들도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며 전략적인 행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대바이오사이언스의 새로운 코로나19 치료제 제프티의 경우 광범위 억제 기전으로 다양한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응할 수 있는 범용 항바이러스제 후보 물질인데 기존 코로나19 치료제보다 우수한 증상 개선 효과가 확인됐고요. 또 DXNVX는 루카 A 아이셀로부터 범용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기술을 도입하고 글로벌 임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관련주가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마감 상황 보면 현대바이오가 25% 넘게 시세 분출했고요. 퀀타 매트릭스 14%대 강세 보였고 대웅 7.38%, 코미팜 6.39%, 마지막으로 케어젠도 5% 가까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증시 양대 지수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하락 출발했지만 장중에 상승 반전했는데 시장에 다시 되살아난 정책 기대감의 영향이었습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주주 양도세 기준 9월 초에는 결정해야 하고 당연히 50억 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발언하자 정책 모멘텀이 살아나는 분위기였고요. 또 여기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처리가 현실화할 것이란 전망까지 시장의 상승 동력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히기 시작한 시점이 7월 중순 세제 개편안 관련 보도 이후였죠. 9월에는 해당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지수도 박스권을 탈출할 수 있을까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8월의 마지막 거래일 투자 포인트 확인하시죠. 어제 코스피는 0.3% 올랐습니다. 아쉽게 3,200선을 내주며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0.4% 하락했습니다. 앞서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는 상회했지만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실적을 발표하자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하락했고 국내 증시도 이 타격을 받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제장주인 SK 하이닉스가 오히려 선방했고 여기에 더불어 정책 되돌림 기대감이 더해지며 증권과 지주 등 기존 정책 피해주가 크게 반등한 영향이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팔자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어제 코스피에서 외국인 매도 규모는 많이 줄였지만 여전히 240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도 4천억 원 가까이 팔아냈고 기관만 홀로 3,264억 원 순매수하면서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 우위였습니다. 외국인이 6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고 기관 200억 원 넘게 팔아냈습니다. 개인만 홀로 880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흐름이 또 바뀌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3% 넘게 반등했는데 엔비디아의 실적 자체는 잘 나왔고 또 젠슨왕 CEO가 자신감을 내비친 부분을 SK 하이닉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고요. 그밖에 현대차와 기아 상승, KB금융도 올랐습니다. 반면 하루 전 급등했던 HD 현대중공업은 3% 넘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단은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10위권 내에서는 HLB와 삼천당 제약만 상승했고 나머지 8개 종목은 모두 내렸는데요. 특히 에코프로 형제 하락폭이 컸고 더불어서 로봇 대표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3% 넘는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하락했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5%로 유지하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았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환율은 8원 70전 내린 1,387원 60전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글로벌 달러 약세와 외국인 주식 순매도 등의 영향이었습니다.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낙폭을 키웠습니다.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도 유로가 강세를 보이며 글로벌 달러 가치를 압박했는데요. 오늘 새벽 6시 기준 NDF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1,385원 40전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책 되돌림 기대감에 시장이 다시 관련주 찾기에 분주합니다. 특히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움직임에 자사주 의무 소각 수혜주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혼란을 우려한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자사주 소각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공시도 올해는 크게 늘어났는데요. 증권업계에서는 자사주 비중이 높으면서도 주가 순 자산 비율 PBR이 낮고 최대 주주 측 지분율이 낮은 종목을 하반기 유망 투자처로 제시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여기에 해당하는 종목으로 인포바인과 신영증권, 일성IS, 조광피역, 메커스, 텔코웨어 등을 꼽았습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주주환원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섹터 업종보다는 주주환원 이슈가 있는 개별 종목 단위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4년 배당 성향이 40% 미만이지만 배당 성향 확대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주목을 했는데요. 배당 성향 확대가 기대되는 종목으로는 메리츠 금융지주와 현대글로비스, 한화, 산일전기, 한미사이언스, 아모레퍼시픽 등을 꼽았습니다. 되살아나는 정책 모멘텀과 연계돼 있는 종목들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죠. 오늘 일정입니다. 오늘 밤에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의 중요한 지표인 PC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FOMC 전에 발표되는 마지막 물가지표이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몰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8월 마지막 거래일인데다 PC 발표까지 앞두고 있어서 시장 관망 심리는 커질 수 있겠고요. 어제 시간외 거래 보시죠. 시간외 거래에서는 큰 폭으로 오르는 기업들이 좀 적었습니다. 그나마 비만 치료제 일부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실망감도 컸지만 낙관론이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특히 젠슨항 CEO가 AI 버블이 아니라며 10년 이상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혀서 AI 거품론을 잠재웠는데요. 국내 증시 어제 SK하이닉스가 이미 상승했었는데 오늘 이 부분을 선반영하는 걸까요? 일단 유가증권 시장 시총 5위권까지 보면 SK하이닉스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이 상승합니다. 삼성전자가 0.86% 오름세 7만 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보합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0.69% 오름세로 36만 6,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6%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0.77% 오름세입니다. 현재 거래가 91만 5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5위권까지 흐름도 상황 살펴보시죠. 알테오젠이 상승합니다. 3% 가까운 오름세, 거래가 43만 5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 0.16%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만 6,900원. 한편 펩트론은 0.16% 약세로 거래가 31만 7천 원이고요. 에코프로도 반등합니다. 0.38% 강세, 5만 2,700원에 거래되고 있고 파마리서치는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이번 달에 박스권에 갇혀서 굉장히 답답한 흐름이 전개됐었죠. 노란봉투법과 3차 상법 개정안 등 정책과 관련된 정책 수혜주들이 8월의 마지막 거래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을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5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간밤 뉴욕 증시 사실 오전만 하더라도 좀 불안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낙폭이 좀 커지는가 싶었는데 결국에는 낙폭을 축소하면서 상승 전환했고 또 S&P 500이 사상 처음으로 6,500을 넘어섰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타임 하우머니 끝나고 네. 나서 우리 테이버 김태형 선수하고 밑에서 담소를 좀 나누다 보니까 저나 그 테이버나 같이 공감한 부분이 개인이 옛날 개인이 아니다. 미국도 한국도 뭐 할 것 네. 없이 예전에는 당연히 이 금융시장에서 특히 증시에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리테일 개인들을 상대로 돈을 버는 네. 그런 곳으로 생각했잖아요. 개인 투자자 가운데 이렇게 진짜 수익을 내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다 싶었는데 아마 이게 코로나 이후인 것 같아요. 기관들이 오히려 개인들한테 코피 터지는. 이제 뭐 밀고 막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이렇게 장이 급락할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해봐야 개인들이 그냥 난 안 틀릴 거야 하면서 막 사버리니까 네. 오히려 그 기관들이 오히려 당하는 그런 장인데 이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것 같다 하는데 저하고 테이블은 어제 담소를 그럴 것 같아. 밑에서. 예. 두 분이 굉장히 고전적인 애연가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이런 데서 하시면 아니 향기가 달라요. 향기가. 네. 예. 아니 근데 아까 그 퍼터 얘기는 뭐예요? 좀 전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정상회담할 때 네. 선물한 퍼터 브랜드가 우리나라 이제 볼펜 말고도 퍼터도 선물했어요. 네. 그 각인을 해서 음. 도널드 트럼프. 근데 이제 그 골드5라는 브랜드인데 음. TP 밀스를 수입한 퍼터 브랜드로 유명한데 지금 그 일시적으로 품절이래요. 그 오호. 주문 제작이 밀려 있대요. 예. 그게 뭐 사람은 다 비슷한가 봅니다. 네. 그 테일러 스위프트하고 그 네. 약혼자 남자하고 뭐 네네. 랄프 로렌 입었다고 예. 그것도 아주 뭐 불티나게 팔리면서 또 품절인가 보던데. 그렇죠.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네. 이정민 아나운서가 뭘 하나 입었다 내지는 뭘 하나 했다 해서 품절 이 소리 한번 나왔으면 좋겠네. 좀 돌려서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모셔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블루닷 AI 연구센터 강정수 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박사님. 네. 격주로 나오시다가 이번에 좀 텀이 네, 길었습니다. 네, 3주 만에 나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안 그래도 뭐 AI가 버블이라고 저기 뭐 샘 얼트만이 한번 초를 쳤다가 살짝 이렇게 실적 갖고 흔들흔들 하던 엔비디아도 잘 넘긴 것 같고 그럼요. 훌륭합니다. 훌륭함. 그러니까요. 그 부분 한번 먼저 AI 관련한 논란. 예. 우선 샘 알트만이 얘기를 했었죠.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단어를 또 그렇게 썼어요. 스마트 피플이 오버 익사이티드. 예. 너무 과잉으로 흥분되어 있다. 네. 그래서 AI 버블이 끼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 스스로가 버블에 끼어 있으면서 본인 스스로가 GPT-5를 내면서 정말 저는 그때 예. 엑스닷컴을 제가 샘 알트만을 팔로잉하고 있는데요. 네. 이 스타워즈에 나오는 이 데스스타라고 해서 죽음의 별이라고 해서 정말 큰 무기가 있습니다. 별처럼 생겨서 지구처럼 생겨서 네. 여기에서 큰 레이저 무기가 나와서 별을 그러니까 지구 같은 것들을 파괴시키는 한 번에. 그래서 이제 GPT-5가 나오는데 그 별과 같아서 나머지는 죽었어. 경쟁성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까보니까 별거 아니다 보니까 뭐지 사람들이 거품이야? 왜 이렇게 이 과잉 광고가 심하지?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해놓고는 사람들이 CNN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CNBC 기자들하고 만나서 조금 오버 익사이트 돼 있는 것 같아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하면서 사람들 투자자들이 위축이 된 거죠. 혹시 지금 AI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과잉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거품이 너무 커지고 있는 거 아닐까? 네. 풍선이 점점 커지고 이러다가 정말 터져버리면 예. 연쇄 부도가 일어나지 않을까? 또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는 또 분석을 했어요. 도대체 네. 빅테크들이 지금 엔비디아에서 칩을 사는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네. 어디서 나오는가 봤더니 60%는 본인들의 캐시플로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닷컴 버블 때하고 다르죠. 닷컴 버블 때는 벤처 캐피탈이나 은행에서 예. 대출 내주고 투자했다라면 예. 전체 지금 엔비디아의 칩을 사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들의 60% 돈은 그들의 캐시플로에서 나온다는 네. 거예요. 근데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가 문제를 삼았던 것은 약 30%가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엔비디아 칩을 담보로 삼더라고요. 담보로 삼아서 사모펀드에서 돈을 빌리고 있더라고요. 빅테크들이. 그러다 보니 엔비디아 칩을 담보로 사모펀드에서 돈을 빌리는데 사모펀드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사모펀드는 은행하고 다르게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그 돈이 네. 어떤 개인의 돈인지 또 은행에서도 거기다 사모펀드에 돈을 대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보통 우리가 우리가 금융권에서 또는 경제계에서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버블이 터졌을 때 연쇄 작용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 부분인 거거든요. 예. 당연하게 여러분 버블이 터지면 큰일 납니다. 엔비디아 주가 폭락할 거고 테슬라 주가 모든 뭐 M7 주가 다 폭락할 거고 근데 그것이 일시적이 아니라 6개월, 1년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더 위험한 것은 은행이라든지 이런 중간에 있는 기관들이 부실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회복되는데 대단히 오래 걸리면서 경기 침체가 되게 오래 가는 것을 우리가 버블이 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블이 터진다라면 가능성이 징후가 보인다라면 투자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만 하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저렇게 조금은 좀 무책임하게 자기가 그거 데스 스타 올릴 때는 그냥 쉽게 쓰고 올리더니 이렇게 저는 조금 무책임한 표현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당연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치가 네. 더 커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커져서 그러니까 실적이 흔히 말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는 분명한데 네. 그냥 서프라이즈냐, 서프라이즈 곱하기 2냐, 네. 곱하기 3이냐 이런 식으로 기대치가 너무 커지다 보니 어제 발표가 다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는 아주 조금이지만 다 좋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가 뭐 차가워졌다 뭐 이런 식으로 제목 뽑고 그러시던데 412억 달러의 데이터 센터 매출 기대했는데 411억 달러가 나왔어요. 이 정도면 그냥 애교로 좀 봐줄 수 있는 숫자라고 보고 이것이 네. 1년 전 동기 대비는 그래도 50% 성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리고 여기에 중국에 대한 매출이 제로였다라는 것, H20 네. 매출이 이 정도면은 충분히 엔비디아도 선방하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데도 워낙 기대치가 끄지다 보니 높다 보니 어제 이제 장외 시장에서 많이 떨어졌다가 네. 3% 밑에까지 떨어졌잖아요. 다시 사실 회복을 한 거죠, 엔비디아가. 맞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식장에서 마이너스 5.4라고 하는 거. 이거는 사실 회복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AI 거품에 대한 우려는 없다. 물론 제가 여러분 그래서 거품이 영원히 터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거품은 꼈죠. 거품이 터질 만한 징후는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외 중국의 H20 그 네. 수출 협의 중이라고 하잖아요. 트럼프 네. 행정부랑. 네. 중국에서는 근데 쓰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그 전에. 그렇죠. 근데 예. 이건 아직까지는 정치적 게임인데 물 밑에 흐르는 흐름들을 봐야 되는데요. 네. 이번에 젠슨왕이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아직 미국 정부에서 허가는 해줬지만 네. 아직까지 수출 그 도장에는 하나도 날인을 안 해줬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도 수출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국 정부들도 바이트댄스라든지 텐센트에게 공문을 보내서 네. H20 보안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쓰지 말아라 얘기를 했는데 또 8월 13일 날 파이낸셜 타임즈가 재밌는 보도를 했어요. 딥시크 열풍이 요즘은 대단히 잠잠하잖아요. 뭐 2월 달에 잠깐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더니 그냥 이 사람들 다 죽었는지 뭐 살았는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데 예. 원래 5월 달에 R2라고 하는 버전업을 진화된 딥시크를 공개하기로 돼 있었어요. 원래는. 네. 근데 중국 정부가 강요를 했는지 예. 살짝 다독였을지는 모르지만 이들이 예. 하웨이 칩으로 이제 R2를 준비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다가 실패를 해서 접고 엔비디아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안의 문제 이런 걸 하지만 그리고 하웨이가 많이 쫓아온 건 사실이지만 성능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하는 데 있어서 AI를 업그레이드해서 하는 데서는 아직까지는 엔비디아의 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딥시크가 보여주고 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것은 중국도 미국도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이 아직은 진행 중인 과정에서 밀고 땡기기에 대한 씨름들을 하다 보니 이러한 얘기들 중국 정부가 H20을 쓰지 말랬다 이런 보도가 나오지만 물밑에서는 중국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엔비디아로부터 최소한 독립하지 못했다.
이것이 이제 딥시크가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중국 또한 이러한 밀고 땡기를 하지만 H20 또는 지금 엔비디아가 준비하고 있는 블랙웰의 중국 수출형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B30A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번에 이제 문제가 삼았던 것이 이번에 이 엔비디아의 논쟁이 일부 언론에서 미국 언론에서 거론한 거죠. 전체 엔비디아가 어느 나라에다가 이 후포 칩이라 블랙웰 칩을 많이 파는지를 조사했더니 당연히 1위가 압도적으로 미국인데요. 네. 2위가 싱가포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조사 기관에 따라서 18%에 20%가 싱가포르에서 팔리고 있는데 싱가포르이 그렇게 AI 대국이 아니잖아요. 그건 다 중국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중국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젠슨왕이 또 이제 나름대로 변명을 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영수증이 발행되는 곳이 싱가포르이지 네. 싱가포르로 가는 건 2%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타이트하게 한번 조사해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랍에미리트에서 엔비디아의 칩을 수입할 때도 그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싱가포르 은행에서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싱가포르로 수출이 된 걸로 보이지만 네. 실제로 물건이 수출로 간 것은 엔비디아 전체 물량의 2%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 엔비디아의 주장인데 예. 미국에서 만약에 미중 갈등이 격화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조사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런 것도 하나 이슈지. 사실 팩트는 누구도 모르는 거죠. 엔비디아가 본인 스스로는 2%밖에 안 보냈다고 하니 2%일 수밖에 없는 건데 중국은 아직까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도체 독립을 AI 칩 부분에서 독립을 추구하나 네. 이 싱가포르 이번에서의 간접적인 어떠한 이 추론할 수 있는 것도 그렇고 딥시크의 어떠한 실패 그리고 물론 딥시크가 완전 실패했다는 건 아닙니다. 버전업에 있어서 하웨이 칩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실패했다는 걸 봤을 때 네. 중국 또한 엔비디아부터 완전히 독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3분기나 4분기에는 미중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서 관세 협상 결과에 따라서 엔비디아 칩은 다시 중국의 문을 열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저는 보고 네. 있습니다. 지금 언제 보도된 사진이죠? 이재용 회장과 또 젠슨황 CEO 아주 진짜 뜨거운 포옹을 하는 그 어떤 상황에서 이번에 이제 저기 이재명 대통령이 갔을 때도 이런 모습이 있었고 네. 또 일부에서 과거의 모습인데 예. 사실 이재용 회장이 저 미국 장면이. 출장을 예. 미국 예. 출장을 갔다 온다고 하면서 예. 이번에 이거는 한미 정상회담 때 때. 있었던 일이고 또 일부에서는 이번에 또 뉴욕에서 레스토랑에서 목격이 됐다. 젠슨왕과 이재용 회장이 예. 이 스테이크 썰고 있는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 이제 왜냐하면 이재용 회장이 얼마 전에 미국을 갔다 오면서 출장 업무 내년도 사업 구상하고 왔다. 네. 이런 부분에서 젠슨왕의 그 얘기는 삼성의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 있는 HBM 칩의 어떠한 양산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스페큘레이션 아직은 팩트가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저는 네. HBM4에 대한 어떠한 샘플 공급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3E가 빨리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3E가 얼마나 빨리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기대해봐야 되는데 사실 삼성은 이제 두 축이 무너졌었던 건데 지금 한 축은 살아난 거잖아요. 지금 미국에 있는 파운드리 공장에서는 파운드리 부분은 2나노에서 그것도 테슬라와 함께하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애플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파운드리에서 이제 돌파구가 생긴 거고요. 네. 그건 이제 분명하고. 하나는 이제 메모리 부분, 삼성이 갖고 있는 메모리 부분에서 낸드 플래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워낙 중국 경쟁들이 쫓아오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HBM에서 네. 이제 드디어 SK 하이닉스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올 수 있는가가 삼성을 성장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둥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조금의 어떠한 힌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조금은 이재용 회장이 자신감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 뭔가 저것이 흔히 말하는 이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거품이 아니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진척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또 이런 부분들이 테슬라하고의 협상이라든지 애플하고의 협상이라든지 또 이번에 옵티머스에도 여러분 그 옵티머스 로봇의 이 얼굴에 네. 요 디스플레이가 삼성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 감정 표현이라든지 예. 문자 텍스트가 이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위축되었던 물론 이건 삼성이 이건 삼성 디스플레이이긴 합니다만 다양한 각도에서 지금 미국 기업들하고 협력들을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 속에서 HBM3E라든지 4도 이제 뭔가 진척이 있겠구나라는 기대감들이 좀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저 HBM 4 콜 테스트 저 얘기는 지금
한 1년 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삼성전자는 3E에 대한 3E에 대한 콜 콜테스트고요. 테스트고. HBM4는 아직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샘플을 납품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곧 샘플을 납품할 거라는 거고요. 여러분 샘플 납품은 그것이 완성품이 아니라 지금 엔비디아도 루빈의 샘플이 완성됐거든요. 네. 샘플들을 받아서 설계를 계속 튜닝합니다. 네. 재조정하고 재조정해서 다시 샘플을 보내달라. 다시 샘플을 보내고 우리도 샘플을 루빈의 샘플을 바꿔보겠다. TSMC랑도 모여가지고 이 샘플대로 양산,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조정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샘플이 근데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조정 작업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양산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SK 하이닉스가 근데 인정해야 될 것은 가장 먼저 HBM4에 대한 샘플을 납품했고 올해 말에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샘플을 납품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루빈 말씀 주셨는데 네. 이게 블랙웰 다음 버전이 루빈인 거잖아요. 네. 루빈 양산 계획이 언제인 거예요? 루빈 양산 계획은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밝힌 것은 2026년 하반기입니다. 하반기다 보면 저희가 블랙웰이 조금 지연됐던 것처럼 네. 아마 본격적인 생산은 2027년 상반기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루빈의 숫자나 플롭이라고 하는 연산 속도 이런 부분들은 좀 복잡하실 수 있는데 일반적인 언론이라든지 전문가들의 평가는 이거는 큰 도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개선이 아니라 완벽한 도약이다. 사실 블랙웰도 상당히 지금의 후퍼칩에 비해서 큰 도약을 이뤘는데 네. 루빈은 사실은 그 도약보다 더 큰 도약이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AI의 그 폭발적인 수요의 증가와 또 루빈은 로봇 시대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까지 고려한 AI 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의미 있는 성과로 지금 평가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 루빈은 당연하게 고수익을 창출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루빈에 납품하게 될 것이 이제 SK 하이닉스의 HBM4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 4도 당연하게 가격도 올라갑니다. 수익률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이 콜 테스트를 통과해서 같이 경쟁 구도를 만들어낸다면 다시 또 단가는 내려갈 가능성이 있지만 워낙 고사양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HBM4는 HBM3E보다 더욱더 이익률이,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또 성공한다면 삼성전자에게도 대단히 그러니까 의미 있는 기업의 매출에 있어서도 또 수익에 있어서도 이익률에 있어서도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 박사님, 이거는 이제 주가 측면이라서 좀 여쭤보기가 좀 그거 한데, 아니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같이 오르고 같이 빠지면 안 됩니까? 주가 측면에서. 얘들 왜 맨날 엇갈릴까요? 우선은 이 SK 하이닉스는 메모리에 집중되어 있는 회사고요. 삼성전자는 우선은 이 스마트폰도 존재하고 있고 가전도 존재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 파운드리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산업을 복합적으로 하는 반도체 기업이기도 하고 복합적인 하는 가전 기업이기도 하고 복합적인 스마트폰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다양한 산업군을 가지고 있다라면 SK 하이닉스는 정말 오로지 메모리 반도체에 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메모리 반도체 즉 AI 경제의 성장에 맞춰서 연동되면서 오히려 엔비디아하고의 연동성들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애플의 아이폰보다 이번에 폴더폰이 더 잘 팔리고 있다. 그 시장 격차가 좁혀들고 있다. 이것만 해도 또 펀다멘탈의 구체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자는 아직은 용트림을 이렇게 치솟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가장 큰 발목은 역시 HBM이죠. HBM에 대한 여러 가지 루머와 소식은 들리지만 HBM이 아직 납품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삼성전자의 발목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잡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SK는 납품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시장 점유율 무려 60%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점유율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져올 수 있는 천문학적인 수익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가의 펀다멘탈이 갖기는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참 이게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주가의 움직임 따라서 다른 종목들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 지수는 이 두 종목이 아직도 여전히 중심축이죠. 예, 그거 하는데 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재미없겠어요. 이 7만 원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얼마며 이 한 27만 원, 8만 원에서 더 뻗어나가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하이닉스나
원래 8월 달에 주식이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예. 다들 S&P 뭐 최고치 뭐 올라가고 이런 건 하긴 합니다만 뭐 하루에 갑자기 3% 4%씩 오르는 게 아니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0.54, 그래, 요즘은 뭐 그러네요. 0.23 뭐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것이 이제 8월의 경기인 거고요. 조금은 이제 다이나믹스는 9월, 10월, 11월, 12월에 저는 하반기에 대단히 많은 이벤트들이 남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래 삼성전자 약속했던 2025년 하반기에 HBM3E에 대한 콜 테스트 통과. 예. 아니면 깔끔하게 포기하고 우리는 4E로만 가겠다. 어. 뭐 이러한 명쾌한 가이던스도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사실은 예. 삼성전자 3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 보거든요. 다만 3분기 실적을 받쳐준다라면 아마 폴더폰이라든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라든지 이쪽 부분이겠죠. 그래서 반도체 부분은 파운드리 부분은 계약을 했다고 해서 당장 현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어떻게 좋게 나올지는 그렇게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불과 얼마 전이었는데 메타에서 무슨 뭐 오픈 AI에서도 데려가고 여기서도 데려가고 해서 그 인재들 뭐 기존에 받던 연봉에 몇 배씩을 주면서 끌고 갔다 했는데 뭐 어제 그저께부터 슬슬 들려오니까 그 친구들이 또 다시 나온다면서요. 3명 나갔습니다. 왜 저커버그하고 안 만나요? 우선은 여러분 이 새로 만든 슈퍼 인텔리전스 랩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20명 정도, 30명 정도 모여 있는데요. 네. 여기에 이제 웨인 흔히 말하는 웨인 부대잖아요. 예. 웨인 부대를 정말 잘하는 쫙 모였는데 예.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얼마나 자괴감 느끼겠어요. 예. 우리는 물론 적은 연봉은 아니었지만 네. 우리는 300만 달러, 500만 달러 줬는데 저기는 보니까 1000만 달러도 아니고 5천만 달러를 받네. 그리고 이적료로 1억 달러를 받네. 예. 우린 뭐지? 우리는 능력이 없다라는 건가? 네. 그러니까 이러한 두 조직 간의 충돌이 우선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20명, 30명의 거기에 이제 알렉스 황이라는 스케일 AI를 창업했던 사람이 이제 98년생이잖아요. 이제 젊은 친구가 와서 수장을 맡으면서 조직을 세팅할 거 아니에요. 예. 두 분은 이거 하시고요. 두 분은 이거 하시고 세 분은 이거 하시고 하다 보면 이 리더십이 바로 먹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보니까 자기 아들 같고 조카 같은 애가 와가지고 이 전체 리더를 맡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것이 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나 차라리 그러면 다시 두 명은 오픈 AI로 돌아갔고 2명은 엔스로픽으로 돌아갔어요. 한 명은. 그래서 나 돌아갈래? 그래 1억 달러 안 포기 안 해도 돼. 이번에 보니까 오픈 AI도 스탁 옵션 준다던데 다시 돌아가면 얼마 다시 줄 거죠? 라고 얘기하니까 준다 그랬겠죠. 그러니까 돌아갔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뭔가 조정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저는 마찰은 어떤 조직이든지 초반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예를 들면 이적을 할 때 저의 수장이 알렉산더 황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젊은 그렇죠. 친구가 예. 98년생이니까 네. 이 전체를 수장을 한단 말이야. 하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못 다루겠어 그 깃발을 이럴 수가 있었던 거라고 보기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마찰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네요. 네. 충분히 저는 저 갑니다. 이렇게 공감이 갑니다. 빈정상할 것 같고 사람이 못 참는 게 배고픈 것보다 배 아픈 거니까. 네. 나도 고액 연봉인데 내보다 한 서너 배 그것도 새파란 게 아니 못 참죠. 또 테슬라도 좀 여쭤볼게요. 네. 사실 이제 테슬라 얘기 좀 오랜만에 네. 여쭤보는 것 같은데 요즘 상황이 어때요? 어떤 이슈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유럽에서 판매량이 좀 맞습니다. 급감했다는 소식이 7월 달 있잖아요. 지금 예. 계속해서 테슬라의 발목을 또 잡고 있는 것은 강력하게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유럽입니다. 유럽, 예. 중국이나 미국이나 한국도 아니고 한국은 여기서 완전히 지금 테슬라의 그 나라가 됐잖아요. 오늘 공식적으로 테슬라 사이버 트럭 저는 한국 도로에 사이버 트럭 다 다닐 수 있을지도 잘 모르는데 예. 얼마나 사람들이 원했으면 예. 사이버 트럭을 미국 외에 처음으로 사우스 코리아 한다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모두가 AI로 달려가고 있는 건 맞고요. 예. 하지만 이제 자동차 부분에서 사이버 트럭의 판매량이 그러니까 늘어나지 않는 것. 이 부분이 이제 또 하나의 발목이고 가장 중요한 유럽에서 꾸준히 내려가는데 이번에 보셔야 될 것은 7월 달 판매량 보면은 테슬라가 약 한 8,000대를 팔았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BYD는 13,000대를 넘게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모델 3, 모델 Y가 정말 좋아요. 예. 두 차량이 정말 좋긴 한데 딱 선택할 게 2대밖에 없잖아요. 정말 많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근무하는 건물에 이 비아드 코리아 본사가 여기 와 있어요. 예.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그러면 정말 뭐 지금 판매하는 오토3나 C뿐만이 아니라 이상한 포장한 차들이 막 수두룩하게 쌓여 있어요. 왜 거기 주차장이 되는지 주차할 데도 없게. 네. 그리고 보면은 돌핀도 있고 네. 돌핀 여러분 $8,000입니다.
$8,000. 네. 그걸 한국이 지금 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해봤자 이 1,000만 원 조금 넘는 거잖아요. 예. 보조금 없이도. 정말 이러한 돌풍을 일으켰던 이 돌핀이라는 것을 한국에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비아디가 미국에서, 중국에서 지금 시장 조정 들어가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유럽에서 판매되는 걸 보면은 정말 질풍노도의 시대를 겪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저도 거거든요. 아침에 출근할 때 도로에서 비아디 봤어요. 네. 예. 근데 저도 비아디가 한 대를 이렇게 볼 때는 그렇게 안 이쁜데요. 막 실이 막 6대 막 주차돼 있고 막 오토슬이 막 5대 주차돼 있으면 이뻐요. 아,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 유럽에서 많이 팔리죠. 여러분 테슬라보다 네네. 많이 팔립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테슬라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분명한데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거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로봇택시의 성장 속도와 확대 속도가 9월 달에 대단히 많이 잡혀 있어요. 지금 우선은 네. 오스틴에서 웨이모보다 드디어 운행 구역이 넓어졌다라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9월 달부터 지금 테슬라가 약속하고 있는 것은 퍼블릭 억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네. 퍼블릭 억세스라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초대받은 사람만 썼었는데요. 퍼블릭 억세스라는 거는 누구나 관광객도 텍사스 오스틴이 될 확률이 높은데요. 거기 가서는 앱을 다운받으면 저도 호출하면 온다라는 거예요. 자, 초대받은 사람이 쓸 때는요. 초대받은 사람들은 어차피 초대받고 어차피 영상 찍으러 왔던 대부분의 유튜버들이기 때문에 네. 40분, 50분 기다려서 탈 수 있어요. 네. 네. 그런데 퍼블릭 억세스로 가게 되면 그렇게 못 기다리죠. 40분, 50분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취소해버리죠. 네. 여러분. 그러죠. 카카오 택시도 10분 넘으면 취소합니다. 네. 저는 8분만 넘어도 취소입니다. 그렇죠. 그 취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량 대수를 더 많이 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퍼블릭 억세스를 한다는 건 여러분 큰 테슬라의 로봇택시의 큰 변화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 테슬라가 약속하고 있는 것은 FSD 버전 14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4를 9월 달에 공개한다는 거죠. 즉 자율주행과 관련된 로봇택시와 관련된 이벤트가 9월 달에 많다라는 네. 부분들이 저는 테슬라 주가의 중요한 펀더멘탈과 관련된 이벤트가 약속돼 있다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코스피 0.2%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3,202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코스닥 오늘 0.3%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지수는 80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5%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74,4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275,500원.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 0.9%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367,500원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늘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각각 호가는 101만 1,000원, 90만 6천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현대차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22만 2,500원, 기아는 0.8% 하락 예상되네요. 예상 체결가 10만 4,800원.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권 예상되고요. HD현대 중공업, KB금융 지금 호가에서는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최근에 2거래 연속 좀 물량이 나오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3%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43만 1,5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펩트론, 파마리서치는 지금 보합권 예상되고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강보합권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는 52,600원이고 삼천당제약 소폭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19만 5,600원이고요. 리가캠바이오가 1.2%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 체결가 15만 200원이고요. 레인보 로보틱스, ABL 바이오, HLB 지금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한 6분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오늘 양시장은 소폭 상승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래도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800선 좀 지지 시도가 이루어질 걸로 보여지네요. 예, 어제 좀 800선에서 공방이 좀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3년째 예. 지금 정민영한테 듣는 얘기가 지수 뭐 그리 중요하냐고 맨날 지수 하냐고 내가 갖고 있는 게 가야지. 그래요 지수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큰 의미가 없죠. 네. 오늘은 또 어느 업종으로 또 순환매가 이루어질지 그러게요. 뭐가 튈지 그 분위기 느끼려고 넥스트레이드 이제 개장 전 흐름도 살피고 어제는 음식료 섹터가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 한번 내기 해볼까요? 무슨 얘기요? 그럼 또 간다 안 간다? 아, 오늘도? 저랑요? 상해식품이 오늘도 제가 소장님하고 뭘 얘기할까요? 시청자분들이 아이디어 주시면 언젠가 좀 한번 해볼게요. 딱밤 한번 합시다.
방송 중이요? 좋습니다. 아 근데 저기 박사님, 네. 이게 이제 저 뭡니까 칩 가지고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슬슬 이제 로보틱스하고 엮더라고요. 네. 예. 요거 지금 어느 단계입니까? 또 무슨 뭐 제슨 토르? 네. 예. 우선 제슨 토르가 뭔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예. 이 제슨 토르가 이번에 이제 업데이트, 사실 제슨 오리온이라고 해서 올해 초에 한번 선보였었는데요. 오리온? 네. 진화된 해서 제슨 토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얘기를 예.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삼성전자하고 테슬라가 계약했던 AI6 보다는 전 버전인 AI5하고 이번에 나온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3나노 과정에서 제작되는 건데요. 로봇에 들어가서 로봇이 인터넷에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로봇이 시각 정보를 보고서 여기에 있는 소프트웨어로 판단해서 또 다른 데에 명령을 줘야 되잖아요. 관절에게 그 수많은 관절들에게 예. 명령을 줘야 된단 말이죠. 예, 예. 그 명령을 주고 계산하는 예. 완전한 우리 인간으로 치면 두뇌죠. 두뇌 예.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칩을 엔비디아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로봇은 현대자동차가 만드세요,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만드세요, 뭐 아마존의 로보틱스가 만드세요, 어디든지 만드세요. 그 안에 들어가는 칩은 우리 AI 칩 할 때 후퍼 칩이나 블랙엘 썼던 것처럼 우리 칩 쓰세요. 그래서 그 칩을 지금 거의 $4,000 수준입니다. 칩 한 개가요? 네, 그럼 이 $4,000가 전 세계에 있는 로봇에 다 깔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어마어마한 시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뭐 로봇을 1억 대 생산하니 2억 대 생산하니 10억 대 생산하니 하고 있는데 그 로봇에 들어갈 칩을 그것도 버전업이 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삼성전자도 AI5도 똑같이 FSD도 들어가지만 옵티머스에도 들어가는데요. 네. 아직 내년에는 양산할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수준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지금 TSMC가 만들고 본격적으로 옵티머스를 양산하게 될 때 들어가는 것이 AI4가 되는 거고 AI4 아니죠. 3. 2. 네, 2가 이제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거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거는 옵티머스가 양산되는 데 들어가는 이 로봇 안에 들어가는 두뇌 이 칩인 거고요. 네.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드렸던 젠스토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로봇에 들어가서 지능 역할을 담당하는 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누가 어디서 만듭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금 현재 TSMC가 만들고 TSMC가. 네. TSMC가 즉 설계는 엔비디아가 한 거고요. 네. 네, 그래서 TSMC가 만드는 건데 아직까지 지금 저 부분을 아마존 로보틱스하고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저 칩을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 칩을 쓰고 있고 많은 지금 칩 서구권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 칩을 여서 사실은 두뇌 작업을 두뇌 역할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양산을 많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몇만 대 수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몇만 대 정도 팔리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고 본격적인 것은 2027년부터 대단히 이 매출이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2027년부터 양산이 많이 된다고 한다라면 사실은 칩 수요는 대단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죠.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제 우리나라 회사입니까? 현대차에서 그렇죠. 법적으로 우리도 현대차 회사죠. 그렇죠. 네. 지금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데 여기서 뭘 만들어서 어디다가 투입을 합니까? 그러면? 물론 지금 현대자동차가 올해 말에 현대자동차 공장에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투여할 거라고 보고 공장이라 있고, 하면 울산 공장 같은 네, 데 울산 말입니까? 공장이라든지 또는 미국의 조지아 공장이라든지 예. 이런 곳에 이제 투여를 하겠다고 보고 최근에 이제 영상 나오신 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물건을 짚는 걸 이제 보고서 현대자동차 노조도 깜짝 놀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저러면 진짜 인간의 일을 대체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요. 보시는 지금 손이 집게 손입니다. 그러니까 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가장 큰 장점은 원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출발했던 게 아니라 로봇 하드웨어 기업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로봇의 유연성이 대단히 좋습니다. 유연성이 좋고 동작이 좋지만 사람을 닮은 것 같지만 사람하고 조금 다른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을 되게 잘할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저 두뇌는 지금 현재는 엔비디아가 맡고 있는 거고요. 예. 저기에 들어갈 소프트웨어는 물론 보스턴 다이내믹스하고 협력해서 만들지 엔비디아 걸 만든 걸 100%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기본은 엔비디아 걸 이용하고 거기다가 현대가 일종의 튜닝을 하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문제점으로 이제 되고 있는 건 저 손입니다. 저 손이 과연 어느 정도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유연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압도적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좋습니다만 이 부분이 좀 물음표로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대단히 진일보한 상태로 왔고 지금 로봇 생태계에서 사실은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로봇에 들어가는 AI,
로봇에 들어가는 칩도 지금 테슬라는 삼성전자와 같이 만들겠다라는 거고 맞아요. AI도 본인들이 만들고 있고 예. 저기에 들어가서 요번에 양산을 갖다가 올해 하기로 했던 걸 내년으로 연기하는 것도 저기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이 모터죠. 네. 이 관절 역할을 해주는 것도 자꾸 발열이 심해서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납품을 받았었는데 이거 우리가 직접 만들게. 그래서 이러한 경향이 좀 테슬라라고 한다라면 종합적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결합하고 있다라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보스턴 다이나믹스 투자할 때부터 하드웨어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소프트웨어는 이제는 엔비디아가 좀 이렇게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로봇 얘기 좀 개장하고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8월 29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했고요. S&P 500 사상 처음으로 6,500선을 넘어섰습니다. 장중에 좀 변동성이 있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상승 전환에 좀 성공한 상황이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일단 호가에서는 양시장이 좀 오름세가 예상이 됐던 상황인데 출발 지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게 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호가 0.3% 상승이네요. 지금 3,208이고요. 코스닥도 0.4% 상승합니다. 801입니다. 양시장 3,200 그리고 800선 좀 지지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 상승합니다. 테슬라 그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차세대 AI 칩 생산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1% 오름세입니다. 73,300원. SK하이닉스 지금 보합권으로 268,500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은 지금 강보합권이죠. 364,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 소폭 올라갑니다. 114,000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합권으로 91만 원이고요. 현대차는 0.4% 올라갑니다. 223,000원. 그리고 기아가 0.7% 상승합니다. 106,500원. 그리고 HD현대 중공업은 좀 떨어집니다. 50만 1,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상승합니다. 57,100원. KB금융 0.5% 올라갑니다. 109,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호가보다 훨씬 좋네요. 지금 5% 넘게 올라갑니다. 44만 1,0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 0.3% 하락합니다. 지금 126,800원. 강보합으로 전환이 됐네요. 펩트론 0.6% 올라갑니다. 31만 9,500원. 파마리서치가 1.4% 상승합니다. 69만 4,000원이고요. 에코프로 보합권으로 52,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삼천당제약은 조금 하락합니다. 좀 19만 5,300원. 그리고 미가캔바이오는 1.3%, 2%까지 올라갑니다. 하루 만에 반등 보여주고 있고요. 15만 1,400원. 레인보 로보틱스, ABL 바이오는 소폭 하락합니다. 그리고 HLB 0.9% 상승하면서 38,100원 선 움직임 이어집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온디바이스 AI, 3D 낸드, 뉴로모픽 반도체 쪽 움직임 좋습니다. AI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흐름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온디바이스 AI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지금 보게 되면요. AD 테크놀로지 올라가고 지금 솔트록스가 2.4%, 마음 AI, 코난 테크놀로지도 2% 안팎으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셀바스 AI가 0.3% 상승 중이고 어버브 반도체가 3% 강세고 AD 테크놀로지도 3% 이상 올라갑니다.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0.9% 오름세고 HPSP 가온칩스가 각각 2%, 3% 상승세고요. 제주 반도체 지금 3% 올라갑니다. 15,150원이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에이펙트, 네페스아크 다 올라갑니다. 오늘 온디바이스 AI 쪽 흐름도 괜찮고 그 밖에는 오늘 앞서서 보게 되니까 이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 쪽이 움직임이 또 나타나네요. 지금 범한 퓨얼셀이 7% 강세입니다. 21,400원 선이고요. 두산 퓨얼셀도 4% 올라갑니다. 28,150원. 그리고 미코가 2.3% 올라가고요. LS 머티리얼즈, 금연 그린파워도 상승세에 이어지고 있고 아머센스가 11% 급등 중이고요. LTC가 4.58% 상승하면서 12,7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K 이터닉스가 1.2% 올라갑니다. 자, 그 밖에는 피팅 쪽, 밸브 쪽도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태광, KSP, 성광밴드, 한선 엔지니어링, 하이로코리아가 올라갑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성광밴드, 태광 각각 2%, 4% 올라가고요. 하이로코리아도 33,400원으로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283억 원, 27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315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지금 48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은 21억 원, 기관은 24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냅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정기적 마감 대비로 2원 60전 하락하면서 1,385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이 훨씬 좀 탄력적이네요. 코스닥 쪽이? 예. 네, 그래요. 음식료 진짜 좋은가요? 음식료요? 네, 냉동김밥 괜찮아요. 우양. 냉동김밥 괜찮고. 네, 뭐 삼양식품하고 S&P는 어제 워낙 또 많이 올라갔고 약간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 이것도 언제든지 또 상승으로 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것 같고요. 아까 예. 딱밤을 걸었어야 되는데. 예. 그래. 뭘 걸어요? 딱밤을 아까 걸었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저기 박사님, 저 정도 저 아까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해서 자료 화면 나왔던 그 로봇 그 집게손, 우리처럼 뭐 다섯 손가락 다는 저 집게손의 저 작업에 현대차 노조가 긴장을 한다고요? 진화되는 속도죠. 진화되는 속도. 네네. 그렇게 되면 내년 모습에는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왜냐하면 언제까지 저렇게 집게손만 갖고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네. 근데 손만 좀 바꿔낸다라면 훨씬 더 정밀한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 현대차가 지금 놀라는 것은 조지아 공장에서의 자동화율이거든요. 조지아 공장 그렇게 크게 지었어도 네. 훨씬 이 노동자 숫자가 한 800명 수준으로 대단히 적잖아요. 이것이 이제 자동화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되고 있다. 적어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래도 네.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의 지커라는 공장이라든지 샤오미가 만들고 있는 차량 이러한 공장에는 이 뉴욕타임즈가 이제 보도를 했었는데요. 건물을 이렇게 밤에 찍었는데 밤에도 작업을 하고 있는데 불이 꺼져 있는 층과 블럭이 되게 많아요. 여기에는 공장이 작동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불 끄고 작업하는 거죠. 로봇들끼리 할 때는 로봇끼리 할 때는 불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건물 내에 불 들어있는 층과 불 들어있는 블럭이 많지가 않아요. 여기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들어가서 그 사람들하고 인터뷰합니다. 그 어려운 노동 환경 속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그랬더니 외롭다라 그래요. 외롭다. 동료가 별로 없어서 사람을 마주칠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있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무언가 과거에는 우리 자동차 라인업 우리 조립하는 이런 그 화면들 보면은 자동차 한 대 옆에 그냥 막 사람들 8명, 9명 막 모여가지고 막 서로 하면서 서로 막 던져주고 뭐 작업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되게 외롭게 사람이 한두 명 정도가 결합하고 있는 정도로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래도 자동화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노조가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반대 입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동화가 안 되는 건데 처음부터 공장을 만드는 조지아 공장에서는 미국에서는 훨씬 더 사람을 적게 쓰는 방식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인간이 하던 마지막 작업마저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라면 네. 지금 지나온 속도가 지금 중국에서는 2027년부터 목표를 하고 있는 거고 테슬라도 2028년, 2029년 정도로 얘기를 한다라면 지금 5년 안에 사실은 제조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현대 자동차는 올해 안에 시험 운영을 한국 공장에서도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제조 부분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대단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이 지금 하는 작업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엔진을 차량으로 집어 있는 것. 네. 이걸 정확하게 여서 그다음에 조립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사람이 내연기관을 집어 있는 걸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 사실 이제 내연기관이 필요 없는 전기차로 간다면 또 필요 없을 거고 이런 것도 로봇이 할 수 있고 가장 이제 마지막 난관이 배선 작업. 예. 보통 우리가 2, 3kg가 자동차에 들어가거든요. 예. 이 부분은 사람이 하고 있었거든요. 이 배선 작업들 그러면서 사실은 현대자동차도 노동자들 보면은 손이 많이 다쳐요. 장갑을 끼고 해도 워낙 좁은 데 들어가서 네네.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저런 손을 가지고서는 저런 데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바로 대체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이 속도가 발전의 속도가 너무나도 경이로운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한다면 2028년,
2029년이 정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이때쯤 되면 생산성 자체가 사실 중국에서 생산하나 한국에서 생산하나 미국에서 생산하나 다 자동화가 되어버리면 예. 생산 원가가 유사해질 수 있는 예. 그런 경향성으로 자동차 산업은 전환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궁금한데 그 엔비디아 차세대 뭐 로보틱스 칩 네, 네, 제슨 AGX 토르 네. 이름이 좀 어려워요. 네. 토르. 토르가 이제 여러분 그 저 영화에 있었던 어벤져스. 그 토르 맞습니다. 천둥의 신. 네, 천둥의 신 그 토르라고 하는데 뭔가 초인적 힘을 가졌다 이런 네, 뭐 의미인가요? 그런 것도 있지만 토르라는 그러니까 이런 칩 종류를 토르라고 해요.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아도 네.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이 기계를 조정할 수 있는 것.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아도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모든 AI 칩은 항상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죠. 네.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도 인터넷과 연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율주행을 해야 되는 거고 예. 로봇 또한 인터넷과 연결되어야만 한다라면 대단히 인터넷이 연결 안 되는 사각지대에 들어가게 되면 로봇이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공간에서도 로봇은 작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안전해야 토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쓰는 칩들을 토르칩이라고 범용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 네. 그래서 토르라는 이름을 여기다 명명했기도 했지만 사실 이런 종류의 칩을 토르칩이라고 합니다. 뭔가 또 하나 배우네요. 네, 네, 이런 능력을 가졌다고 해요. 궁금했어요. 근데 진짜 저 어떤 기술의 발전 속도라는 거는 저 같은 문과 출신들은 정말 참 경이로울 정도인데요. 그리고 이번에 젠스랑 얘기했던 것이 AI 거품 정면으로 반박했잖아요. 분명하게 수요도 칩에 대한 수요도 있지만 이 칩에 대한 수요가 흔히 말하는 성장 곡선이 완만해질 때 주식시장은 사실은 또 기업의 성장률이 중요한 거잖아요. 매출을 네. 얼마나 많이 네. 하냐, 네. 돈 얼마나 많이 버냐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완만해지지도 자기는 않을 뿐더러 계속해서 칩에 대한 AI 칩의 수요도 증가하게 됐지만 여기에 이제 로보틱스에 의한 칩 수요가 또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지금 인류는 이제 AI 시대를 막 문을 열었는데 예.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너무 구말린데 여기에서 벌써 지치시면 어떡하냐 투자자분들. 그러지 말아라. 강고하게 AI의 산업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함께 사실은 얼마나 산업혁명 시작한 지 이제 200년 좀 지났잖아요. 네. 여기에 새로운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거고 이것은 앞으로 또 한 100년, 200년 지속될 수 있는 인류사에 있어서 대한 중요한 산업적인 전환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진짜 그러면 진짜 머지않은 것 같아요. 그 보니까 그 아이언맨이 이렇게 쫙쫙 펼치면서 뭐 다 하고 말로 하면 막 바로 이렇게 데이터가 제시되고 솔루션까지 제시되고 하는 그런 시대. 그런데 지금 자료 화면 딱 보면은 현재는 딱 동작이 저 그냥 저 재활용 버릴 때 그 자세거든요. 어정쩡하니. 근데 아직 저거 그게 되게 금방 이제- 어렵습니다, 여러분. 네. 이 자동차하고 다르고 로봇하고 다른 거는요. 계단을 오른다고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네. 계단을 올라갈 때도요. 수많은 관절이 맞아요. 연쇄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네. 정말 발가락 살짝 디뎠는데 뭔가 여기 물컹한 게 잡힐 것 같으면 그때 살짝 피하면서 자세를 잡으면서 다시 또 힘을 내면서 올라갈 때 인간은 정말 수많은 신경계와 수많은 관절이 균형을 잡아주면서 난간을 극복하는 그 동물도 마찬가지죠. 예. 거미가 그 다리가 8개, 12개 돼가지고 막 이 천장을 올라가잖아요. 하늘에 매달려 있잖아요. 정말 경이로운 거거든요. 예, 맞아요. 지금 네. 로봇이 그것을 흉내내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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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이 그것을 흉내내려고 하고 있는데 인간의 이족 보행 자체를 사족 보행은 대단히 흉내내기 쉬우니까 지금 뭐 로봇 개 예, 이런 예. 것들은 지금 많이 빨리 만들고 있는 건데 근데 로봇계는 약간 무서워요. 네, 빨리빨리 공격해 올까 봐. 네. 무섭습니다. 사실 이족 보행도 무서워요. 무서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휴머노이드 여기 있다가 생각해 보세요. 옵티머스 옆에 있는데 제가 모르고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네. 저 그랬더니 친절하게 주워주시려고 이렇게 오시고 저도 제가 제 거 떨어지니까 주우려고 오고 옵티머스도 어머 우리 주인님이 휴대폰 떨어뜨렸네. 그래서 주워들러 와서 셋이서 우리 이렇게 죽다가 머리 부닥친 적 있잖아요. 사람들도. 근데 우리가 3명이서 로봇하고 같이 한번 부닥친다고 생각해 보시죠. 약간 무서운데요. 그럼 저는 바로 출혈 나올 거라고 봐요. 아니, 저 아까 그러니까- 그 로봇계 보니까 약간 징그럽기도 하고. 그 로봇도 무섭기도 이걸 하고. 판단해야 돼요. 어머, 자기도 가려고 했는데 두 사람이 오고 있네. 그러면 자기가 피해야 되겠다. 아니면 두 사람이 머리를 부닥칠 것 같은데 손을 갖다 대줘야 되겠다. 이러한 판단까지 여러분 정말 인간이 하고 있는 일상 속에서의 이것을 모방한다는 로봇은 정말 높은 수준의 지능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높은 수준의 지능을 구현할 수 있는 이 관절 구조까지 만들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이
뭐 그렇다고 해서 기대치로 계속해서 주가는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큰 타임 인터벌이 있다고 해서 주가는 상승 안 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네. 현실화는 근데 조금 더 걸릴 거다.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현실화가 이미 됐다. 그때 네, 주가를 산다라는 예. 건 그 해상 주식을 산다는 예. 건 이미 늦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보실 필요 있는데 사실 생각보다 그렇다고 해서 집에 대문을 열었더니 벌써 와 있더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뭐 드론 하면서 드론이 결국 지금 제일 많이 활용되는 데가 전쟁터입니다. 그죠? 그렇죠. 네. 보아하니 이 로봇도 이미 뭐 사족 로봇은 벌써 총 달고 뭐 달고 다 벌써 전장에 투입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전쟁 쪽이나 아니면 또 뭐든지 인터넷도 처음 발달했던 게 전부 음란물 이런 쪽으로 해서 또 발달하듯이 이쪽도 또 그쪽이 그거 할 것 같은데 보나마나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궁금한 거는 다 좋은데 우리가 지금 로봇 관련주라고 거의 매일 체크하다시피 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현실에서 어느 정도 지금 어떤 포텐셜이 있는지 뭐 한국에서도 이제 손을 잘 만드는 또 기업이 얼마 전에 나왔고 손을 잘 만드는 네, 기업. 뭐 이렇게 해서 특화된 기업들은 네, 한국에 네. 있어요. 근데 네. 우선은 엔비디아하고 협력은 저는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보스턴 어허. 다이나믹스도 결국은 엔비디아랑 협력하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기본적인 코스모스 리전이라든지 이런 코스모스라는 이러한 이 솔루션을 쓰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테슬라의 FSD와 같은 솔루션입니다. 이걸 갖다 쓰는 거죠, 라이센싱을.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무료로 쓰라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는. 그 대신 우리 토르 칩을 갖다 꽂고. 그러면서 이제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국제 간의 협업이 대단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실 이 부분도 우리 국가에서도 대단히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지원만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할 분담을 좀 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손 잘 만드는 곳, 뭐 액추에이터 잘 만드는 법 이런 네. 부분인데 사실은 미국도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액추에이터의 80%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거든요. 네. 중국이 이러한 모터나 작은 모터들은 너무나도 잘 만드는데 이러한 부분에서의 제조 독립성을 우리도 가져갈 필요가 있는 건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한국의 로봇에 들어가는 것, 옵티머스의 로봇에 들어가는 것 많은 부분들이 사실 중국산이거든요. 예. 중국산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기술 독립은 또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런 좀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지금 너무 사실은 테마주잖아요. 사실은 예, 예. 1비 1비로 휴머노이드 사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직 양산도 안 할 뿐만이 아니라 테스트 버전도 지금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아직 있죠. 멀었죠. 예. 아직 대단히 멀었습니다. 네, 네. 여기는 산업용 로봇, 협력 로봇을 만드는 곳이지 자율 AI에 의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오르면 반드시 또 내려갈 수밖에 예. 없는 그러한 테마주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저 가격이 좀 궁금한데 네. 원래 테슬라가 그 로보택시 나올 할 때 그 웨이모하고 비교해서 네. 웨이모는 한 대 만들려면 1억이 넘고 네. 그다음에 테슬라 로보택시는 훨씬 싼 거잖아요. 네. 그럼 테슬라에서 만드는 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는 얼마나 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목표가는 4만 우리나라에서 4,000달러,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목표 4천만 원? 네, 4천만 원 정도를 목표가입니다. 이건 네. 뭐냐면 양산됐을 때 200만 대 이상 생산됐을 때 그런데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생산했을 때 그 한 대당 비용은 네. 20만 달러가 넘을 거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서 처음에는 항상 그렇잖아요. 대량 생산을 해야 가격이 내려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근데 4천만 원이 안 하면 여러분 한국에서 이걸 어디서 도입하게 현대자동차도 도입을 해야 되지만 네. 안산이나 화성에 있는 수많은 중소기업, 제조기업에서도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뭐 대표님이 어디 어깨 모여서 사장들한테 모임에서 골프 치시면서 나 우리 로봇 도입했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수익률 보통 5%에서 6%씩잖아요. 화성이나 예. 안산에서는. 예. 거기서 어떻게 대당 20만 원짜리를 도입을 하겠어요. 대부분 20만 불. 20만 불. 대당 20만이면 저도 삽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최저임금보다 저렴해야 됩니다. 화성이나 안산의 노동력의 90%가 예, 외국인 예, 노동자잖아요. 예, 예. 그분보다 저렴해야 되니 테슬라도 목표가를 2만에서 3만 달러로 생산을 만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이 목표가가 2만 3만 달러라고 하더라도 공장에서 이런 제조업에서 당장 2만 3만 달러 구매를 하지 않고요. 우리 정수기 구입하듯이. 예. 그래서 월 사용료에는 리스 비용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피부과 레이저 장비 그렇듯이. 네네. 예. 그래서 그냥 정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리도 이쪽 본사에서 와서 해주고 고장도 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제가 사면 고장 수리비도 제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정수기 필터 바꿔주러 오듯이
뭐 뭘 좀 그럴 수 고치러 좀 있겠네요. 오고 이렇게 해서 초기에는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제조업의 부담을 줄어들기 위해서 리스 중심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그래서 월 이용료를 내는 방식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머니쇼가 없는 토요일에는 매주 11시 유튜브 채널 머니랩에서 뉴욕 증시 리뷰까지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국내 증시가 이번 달 좋은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양대 지수 모두 오름세인데요. 코스피가 3,200선 돌파하고 코스닥도 800선 넘어서고 있습니다. 코스피 0.4% 오름세로 3,209포인트, 코스닥 0.4%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801포인트 기록 중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매매 동향 보시죠. 오늘 외국인만 팝니다. 외국인이 488억 원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이 356억 원 순매수, 개인 역시 23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역시나 외국인은 팝니다. 41억 원의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고요. 반면 기관이 62억 원 매수 우위, 개인 역시 금액은 소폭이지만 5억 원의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이 업종입니다. 오늘은 생물공학과 항공화물 운송과 물류 쪽, 그리고 에너지 장비와 서비스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조선과 전기 유틸리티, 석유와 가스 업종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저출산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인천시가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 증가율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는데요. 이 인천시가 추진해온 맞춤형 출산, 양육 정책이 효과를 보였다는 분석에 이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관련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에르코스가 13.6% 오르며 14,280원, 뉴키즈온이 10.5% 강세로 거래가 7,155원입니다. 꿈비가 3% 넘는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6,510원대 거래되고 있고 아가방 컴퍼니가 2.78% 강세로 5,180원, 캐리소프트도 2.65% 상승합니다. 거래가 4,65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 관련주도 오름세입니다. 특히 잠수함 관련주가 부각되고 있는데요. 캐나다 총리가 60조 원 규모 잠수함 수출 결선에 오른 한화오션과 HD 현대중공업 컨소시엄에 조선 기술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란 보도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범한 퓨얼셀이 12% 넘는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1.8% 강세로 22,350원에 거래되고 있고 인화전공 현재 20% 넘게 급등합니다. 59,500원. 한화엔진이 8.45% 강세로 거래가 44,3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S&W가 6.3% 오름세, 거래가는 4,080원이고요. 태광도 4.6% 상승합니다. 25,850원으로 거래가 집계됩니다. 엔비디아 관련해서 AI 섹터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AI 인프라 시장이 향후 10년간 3조에서 4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며 AI 거품론을 정면 반박하자 관련주가 반응하고 있는데요. 온 디바이스 AI 쪽이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가 현재 5% 넘는 오름세로 26,700원대 거래되고요. 어보브 반도체가 3.38% 강세로 11,320원. 제주반도체 4.7% 상승합니다. 15,3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밖에 가온칩스가 2%대, A테크놀로지가 1.8% 강세 기록 중입니다. 이 AI와 연곤해서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역시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PSK가 9% 가까운 상승세입니다. 24,100원대 거래되고요. 어보브 반도체 3.3% 오름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KRM이 2.35% 강세로 4,570원, 코아시아가 현재 8.6% 상승합니다. 5,7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두산 테스나까지 3% 넘는 강세 기록 중입니다. 거래가 36,95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다시 조선기자재 AI 쪽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이 섹터를 중심으로 코스피 3,200, 코스닥 800선 사수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3년 만에 국민건강보험료율을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내년부터 월평균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인데요. 네, 나현석 자산관리사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내년 건보율이 올해보다 1.48% 인상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르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네, 바로 어제 저녁이죠.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료를 올해보다 1.48%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르는 것인가 이해되실 수 있도록 예를 들어보았는데요. 309만 원의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회사와 절반씩 나누어 지금은 건보료 10만 9,540원을 내고 있지만 내년에는 1.48%가 인상하게 되면 11만 1,085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지난 2년간 연속으로 동결되다 보험료율이 조정된 건 3년 만인데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지는데 실제 내는 월평균 보험료를 살펴보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올해 15만 8,464원에서 내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이 오르게 되겠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8만 8,962원에서 9만 242원으로 1,280원 인상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건강보험료 납부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많은데 2년 동안 동결을 유지했는데 인상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실제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8명이 건보료율 동결을 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만큼 납부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는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2년간 보험료율의 동결과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되었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 필수 의료 강화 이행을 위해서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합니다. 사실 애초 2%대의 인상이 검토됐었지만 고물가 상황을 감안해서 1.48%로 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부족한 재원은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보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관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간병비, 희귀 증증 난층 질환 치료비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대출 보증 기준을 강화하면서 비아파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난감해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상황인지 최근 부동산 시장 이슈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시와 경제 송성현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네. 송 대표님. 네. 별로 이렇게 벌써 정민의 그 소개하는 내용이 보니까 그렇게 유쾌한 내용이거나 네. 반가운 소식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주택금융공사가 126% 룰을 적용한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세를 들어가시는 분들은 항상 전세 사기에 예민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전세 사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보증 제도를 마련을 하는데 그 보증 제도에 보증을 할 수 있는 그 한도를 축소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한 150%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줄었거든요. 그 원인을 보면은 누가 보통 보증을 해준다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HF
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혹시라도 무슨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네. 그 보증 한도 안에서 보증을 해주는 거죠. 돈을 돌려준다든지 예. 안전장치를 만들어주는 건데 예. 이 보증할 수 있는 한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래도 세입자 입장에서는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금액을 올려서 들어갈 수 있고 임대인 같은 경우도 시장 가격에 형성된 가격보다도 좀 안전장치가 좀 유연한 그 시세가 뭐 상승하고 하락하는데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보증 제도거든요. 근데 이 그 금액 자체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공시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네. 시장에 이제 형성되는 가격. 그 가격의 140% 또 거기에 이제 LTV라고 해서 그 이제 보증할 수 있는 밸류에 대한 그 가치를 한 90%로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50%에서 100%에서 150%였는데 140에다가 90%를 곱하니까 126%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제 공시 가격이 3억이다라고 네. 하면은 인정 가격이 한 140%가 되고 거기에 90% 정도를 곱하면 한 3억 7,8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기존 근저당이 한 1억 5천만 원 정도가 예를 들어서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세입자가 이제 안심하고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이제 2억 2,800만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금액 자체가 한도가 축소가 된다라면은 집주인 입장에선 새로운 그 들어오는 사람 같은 경우는 더 낮은 전세 가격으로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그 본인이 그 받았던 전세금보다도 더 금액을 좀 돌려줘야 되는 아하. 그런 역전세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준 자체가 예전에는 허그라고 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만 하고 좀 그 어떻게 보면 뭐 집주인이라든지 또는 세입자 같은 경우는 약간 우회를 해서 그 HF 같은 경우는 좀 유연하다 보니까 그쪽으로들 많이들 움직였었는데 예. 지금 HF 같은 경우도 허그하고 똑같은 제도를 도입을 하다 보니까 아마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압박감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그럼 봅니다. 집주인, 임대인 입장에서는 조금 그거 하겠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뭐가 나빠진 겁니까 그러면? 뭐 임차인 입장에서는 낮은 가격에 전세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는 생각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그 전세 시장이 축소가 된다라면은 시장에서 전세 물량들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그렇겠죠. 예, 또는 이제 월세를 선호를 하는 임대인들이 늘어날 수 있고, 아하. 또 기존에 있었던 세입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지 또 그 돈을 가지고 전세금을 상환해주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그 임대 구조인데. 새로운 세입자가 낮은 전세 가격으로 자꾸 들어오려고 한다라면은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한 채 정도는 돌려줄 수 있겠지만 뭐 그런 주택들을 뭐 5채, 10채씩 갖고 계신 분들은 한 5천만 원씩 예를 들면 줄어들었다 그러면 5천만 원 정도 상환해 줄 수 있겠지만 한 10채 정도 되면 한 5억 정도잖아요. 그러네요. 특히나 이 빌라 상품을 그 임대 수익으로 활용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아파트보다는 여유 자금들이 없는 분들이 임대 사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더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러면 이게 신규 전세 대출도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영향으로? 아무래도 그 대출 자체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보증하는 금액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결국 전체적인 금액이 축소가 되는 거고 또 그 안에서도 대출이 껴있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보증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 그 대출에 대한 그 한도 축소가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정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금융에 대한 뭐 좀 그 요즘 뭐 무분별하게 대출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그 전세에서 월세가 가속화가 되고 있고 네. 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전세 중에서도 뭐 빌라나 오피스텔에 계신 분들이 이거 좀 불안한 거 아니야 하면서 아파트 쪽으로 좀 쏠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그 월세나 전세 가격들이 상승하는 그런 문제들이 다시 좀 생겨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예. 지금 여기까지만 지금 들어보면은 네. 이런저런 어떤 걱정되는 부분이 더 많은데 그럼 주택금융공사가 이번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책 목표가 뭐예요? 정책 목표라고 보면은 네. 금융에 대해서 조금 예? 금융. 금융에 금융에 대해서도 조금 무분별한 그 대출이 나가는 것도 문제겠지만
보증 사고들이 많이 발생되는 이런 문제들도 발생이 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보증에 대한 그 사고 문제라든지 상환 능력 없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보증을 해주다 보니까 누가 보증을 해주다 보니까? 이 보증공사에서 보증공사에서. 네, 보증을 해주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은 내 자본력이 좀 부족한데 집이 한 2억 정도가 내 수준에 적정한데 보증을 해주다 보니까 뭐 한 3억, 4억 정도 되는 전세도 눈에 들어온단 말이야. 집도 새 거고 아무래도 좋은 지역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대출을 받아서 그곳에 들어가서 뭐 임차를 하면서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그 향후에 그 대출에 대한 이자도 납입을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뭐 금융에 대한 투명성 그리고 안전성 그리고 전체적인 그 대출에 대한 뭐 부실 뭐 이런 것들 관리 뭐 전반적인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힘들어서 그렇게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지금까지 아무래도 대출에 대해서 좀 규제를 하는 전체적인 틀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러니까 앞서서 말씀 주신 대로 그 전월세 전환율이 지금 보니까 2018년 이후 최고치인 상황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아무래도 전세가 안 되다 보면은 그 전세 대출이 한도가 좀 축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내가 봤던 집보다도 이제 좀 낮은 곳으로 간다든지 또는 내가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세에다가 추가적으로 월세를 좀 더 지불을 한다든지 또는 전세에서 보증이 안 나와 보니까 뭐 비자발적으로 월세 시장으로 가게 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특히나 그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이런 상품이 뭐 원룸이나 빌라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서울의 그 원룸 뭐 이런 쪽에는 전세에 대한 보증들이 앞으로 축소가 더 되게 되면은 월세들이 상당 부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도 좀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서울의 원룸 평균 월세가 6월 대비했을 때는 한 7.9% 정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 월세에 대한 금액을 보면 보증금은 한 1,000만 원 정도 하면은 월세는 한 73만 원.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94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평균 월세니까 조금 새 집이거나 또 역하고 가깝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체감한 거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대출에 대해서 좀 문턱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전세에 대한 그 수요가 월세 쪽으로 전환하는 이런 현상들이 더욱더 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진짜 그럼 2030 더 힘들어지네. 힘들죠. 네. 다들 아니 그 벌어가지고 월급 받아가 일단 월세 나가는 게 절반이에요 하는 청년들 많던데. 네. 원래 2030 세대들이 원래 좀 힘들고 고달픈 세대는 맞아요. 그게 이제 사회적인 구조의 변화가 있다라기보다도 원래 뭐 저희 때도 2030 때 힘들었잖아요. 소장님 뭐 잘 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 힘들었어도 요즘 2030만큼 그렇게 좌절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암만 그래도 서로 살아갈 방법이 있었어요. 뭐 어지간하면 형편 다 어려워도 결혼하고 반지하에서도 시작할 수도 있었고 뭐 그런 건데 이제 요즘은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되는 세태가 되어버렸잖아요. 꿈도 꿀 수 없는. 그렇죠. 소득에 대한 격차도 엄청나게 커졌고 예전만 해도 누가 월급 한 200 정도 받으면은 뭐 한 400, 500 정도 받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월급 200 받는데 월 뭐 1억씩 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에 대한 격차도 커졌고 이런 그 높아진 그런 격차들로 인해서 뭐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는데 여기서 이제 월세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지금 잘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우리가 집값이 올라가고 거기 대출의 빚 때문에 집도 못 사고 소비가 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자꾸 이제 2030 세대들이 나가는 지출되는 월세들이 또 늘어나는 거는 대출금 갚는 것만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구조적으로 어떤 뭐 정책적인 개입들이 일정 부분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방향이 가줘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힘들어지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아까 이준우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같이 똑같이 힘든
그 시점이고 세대라고 해도 과거에는 희망이 있었다라고 네. 하면 지금은 희망도 소멸되는 이런 문제가 예. 좀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요즘 하다못해 동네 상권만 해도 임대 팻말 붙어 있는지가 오래돼서 네. 한번 물어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오래 비어 있습니까? 하는데 뭐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해. 그래서 아니 얼마에 내놓으셨길래 해서 뭐 보증금 얼마에 뭐 월 얼마 듣고 보면은 참 그 비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야, 그 돈 건물주한테 주려면은 네. 하루 한 달 30일 네. 휴일도 없이 해가지고 네. 한 25일 해야 월세 주겠더만. 뭐 그래가지고야 뭘 좀 인간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무상 옵션 제품. 네. 과세 당국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시공사나 조합이 제공하는 무상 옵션 제품들이 10% 부가세 대상이다. 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하면서 우리나라의 좀 특징적 보면은 뭐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인테리어는 뭐 별도로 하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는 그 옵션 가지고 서로 마케팅도 많이 하고 네. 그 판매 촉진도 많이 하거든요. 특히나 뭐 모든 것들이 빌트인이 되어 있고 예. 이런 과정 안에서 뭐 부가적으로 결국 그 생산하는 과정 안에서 부가가치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부가세 대상으로 해놨는데 조합에도 제공되는 그 가전에 뭐 지금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심지어 뭐 웬만한 방에 다 에어컨들이 다 들어가고 막 이런 가전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과정 안에서 이제 부가세를 넣겠다. 면세 기존까지만 해도 면세 대상이었는데 이제 부가세가 납부가 되는데 뭐 모두 잘 알고 계시다시피 부가세라는 건 최종 소비자들이 부담을 하는 구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합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부담감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뭐 TV라든지 빌트인 냉장고 가전제품들이 웬만하면 다 들어가는데 그 제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비자들한테 전가되는 이 부가세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한 1,000명 이상 되는 조합원들이 있다라고 하면 세금만 해도 뭐 수십억 원이 나간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원래는 무상으로 제공이 되고 면세 대상이었는데 이 부가세 10%라는 것들이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뭐 같은 거 소비를 하려고 해도 부가세 10% 딱 보면은 아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고민하거든요. 아니 건설 회사에서 이미 빌트인 저런 식으로 다 만들 때 네. TV 사고 냉장고 살 때 이미 그때 부가세 내잖아요. 그렇죠. 네. 건설사가. 네. 근데 또 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납부가 되는 그런 구조로. 이중과세 아닙니까? 이래 되면. 뭐 부가세는 또 받아가지고 또 환급 받고 내고 하고 그런 구조다 보니까 뭐 최종 소비자가 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세금 징그럽네 징그러워. 원래 조세 저항은 늘 있죠. 예. 아니 정비구역 일몰제라는 걸 좀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다시 뭐 2차 공포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왜 나오는지도 좀 알려주시고요. 그러니까 그 재정비 사업을 하는 데들 보면은 정비 사업들 중에서 이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기를 구역을 지정을 하면 사업이 매끄럽게 진행이 돼 줘야 되는데 방치되는 사업장들이 있거든요. 아 속도가 안 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구역으로 지정을 해놨는데 사업이 속도를 못 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의지가 안 보인다라고 생각되면서 그 지역들을 해제를 하게 되는 거죠. 정비구역에서.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해제가 된다라면은 앞으로 그곳에서 이제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가 꺾이게 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2, 3년 전에 이런 일몰제를 피하기 위해서 한두 차례씩 연장을 한 사업장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 사업장 같은 경우도 가까스로 버텨왔는데 이거 이렇게 연장했는데도 사업이 안 간다라고 하면서 이제 폐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면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 구역에 맞춰서 사업의 속도를 낸단 말이에요.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조합도 설립하고 사업 시행 인가도 받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착공을 하는 그런 과정 안에 있는데 요 구역에서 해제가 되면 앞으로 이곳에서 공급될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가 꺾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재건축이나 재개발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뭐 그 정도까지 극단적이진 않지만 뭐 상장 폐지처럼 느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아마 투자에 대한 그 손실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조합들 같은 경우 재산적인 손실 때문에도
일몰제를 상당히 좀 피해 가고 싶어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광진구의 자양 7구역이라는 지역 같은 경우도 일몰제를 재연장을 신청을 하고 있고요. 서울의 30여 곳 같은 경우도 일몰제를 연장을 해왔던 그런 상황인데 이제 뭐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몰제가 적용이 돼서 이제 해제가 된다라면 대규모 공급들은 나오기가 힘들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택 가격에 불안 심리로 작용을 하면서 새 아파트라든지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들에 쏠림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 한편으로는 진짜 사업이 안 나가는 곳들 같은 경우는 네. 좀 세부적으로 보고 나서 뭐 해제를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다른 뭐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앞서서도 얘기한 그 비아파트 시장이라든지 이런 곳들에서 비아파트 상품이 공급될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또 서민들 주거 안정 측면에서 보면은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규모 공급들을 희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서울시에서 지금 일몰제 기한 재연장들에 대한 그 불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좀 뭐 상당히 좀 뭐 주택 시장에서는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몰제가 처음에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연장이 가능한 제도라면은 네. 예. 계속적으로 그 일몰제를 연장을 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그러니까 그 지역의 구역을 지정해도 자금 여력이 없는 조합들이 있잖아요. 아, 네네. 예, 그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구역만 지정되고 계속 존치가 되다 보니까 네. 그럼 뭐 그렇게 재건축 사업에 의지가 없는 지역에 계속 구역으로 지정을 해두는 게 좋겠냐.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 아니면은 블록들을 좀 더 작게 해서 다른 방식으로 공급하는 그런 방법들, 뭐 또 대기하고 계시는 다른 방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앞에가 좀 정리가 돼줘야지 또 다른 사업들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한 그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무분별하게 너무 다 해제를 하게 된다라면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안에서 주택 공급이 나올 수 있는 게 재개발, 재건축인데 이렇게 그래요. 대규모 그렇죠. 공급들이 네.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가 아예 완전히 소멸이 된다라면은 주택 가격의 불안정, 그다음에 전세 공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어렵고 또 신규 아파트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 심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뭐 기존 주택 또 최근에 신축 아파트의 쏠림 현상들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예.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코스피가 3,200선에서 좀 매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상승폭이 좀 많이 축소된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와는 좀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요. 네. 예. 참, 그때그때 막 생각과 뷰도 막 바뀔 정도로 시장이 어떻게 보면은 한 단계 더 도약을 위해서 지금 이제 힘을 모으는 과정인가 싶기도 하다가 어떨 때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폭풍 전에 고용가 싶기도 하고. 너무 길어지네요. 뭐 좌우지간 빨리 오늘 밤에 또 PC 물가지표 네. 나오고 다음 주 금요일 날은 또 고용지표 나오고 뭐 또 그래 가면서 또 세월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